사람의 정이라는 게 참 간사합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쌈짓돈을 털어넣을 땐 그렇게 뿌듯하고 좋더니 그 돈으로 산 물건이 흉기가 되어 내 뒤통수를 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그 차. 제가 아들 내외에게 사준 번쩍이는 흰색 세단 때문이었어요. 제 아들 동수는 참 착한 녀석입니다. 어릴 적부터 속 한 번 썩인 적 없이 반듯하게 자라주었고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제법 괜찮은 며느리까지 얻었으니 저로서는 더 바랄 게 없었죠. 며느리 경은이는 처음 봤을 때부터 참 반반하고 야무져 보였습니다. 새침한 구석이 없진 않았지만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하고 너그러이 생각하려고 애썼네요. 그저 내 아들 옆에서 잘 살아주기만 바랄 뿐이었죠. 아들 내외가 타던 낡은 차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덜덜거리는 소리를 내며 언덕을 오를 때마다 제 심장이 다 내려앉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였습니다. 평생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고 식당 허드렛 일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았던 제 마지막 재산을 꺼내기로 한 것은요. 은행에 가서 제 이름이 박힌 통장을 해지하던 날 직원이 몇 번이나 정말 괜찮으시겠냐고 물었지만 저는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큼 배부른 일이 어디 있고 자식 좋은 차 타는 것만큼 뿌듯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새 차가 나온 날 동수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어머니, 이걸 정말 저희 주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요라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들겨 주었죠. 이놈아, 내가 좋으면 나도 좋다. 사고 나지 않게 조심해서 잘 타기만 해라. 그 말에 며느리 경은이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앞으로 어머니 더 잘 모실게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낭낭하던지 저는 정말이지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제 쌈짓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눈곱만큼도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새 차의 주인은 명백히 아들 동수였지만 운전대는 어느새 며느리 경은이의 차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운전이라도 하려고 하면 여보, 당신은 운전이 좀 거칠잖아. 이 차는 예민해서 살살 다뤄야 해라며 키를 빼앗기 일쑤였어요. 비닐도 떼지 않은 조수석에 앉아있는 아들을 볼 때면 속이 쓰렸지만 젊은 부부의 일에 늙은이가 끼어드는 것 같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경은이의 차 사랑은 유별나다 못해 병적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주차할 때는 혹시나 다른 차가 긁을까봐 주차장 가장 구석, 기둥 옆자리를 고집했고 작은 먼지라도 앉을세라 매일같이 극세사 타월로 차를 닦아댔죠. 심지어는 비 오는 날은 절대 차를 몰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친 뒤 길에 고인 흙탕물이 튀기 때문이라나요. 제가 사준 차는 도로 위를 달리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상자에 고이 모셔둔 유리 구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가을날이었습니다. 경은이가 거실로 나와 제게 살갑게 말을 걸더군요. 어머니, 오늘 날씨도 좋은데 저랑 바람 쐬러 가실래요? 저수지 근처에 예쁜 카페가 생겼대요. 평소 주말이면 잠만 자던 녀석이 웬일인가 싶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먼저 챙겨주는 것이 고마워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 경은이 덕에 내가 호강하는구나 하고 웃으며 채비를 서둘렀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니 경은이는 이미 차 옆에 서서 어딘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에 오르려 하자 경은이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왜 그러니? 신발 한 번만 털고 타세요. 어제 청소해서 아주 깨끗하단 말이에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지만 좋은 날에 얼굴 붉히기 싫어 군말 없이 발을 털고 조수석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는 방향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바닥에는 순정 매트 위에 코일 매트가, 그 위에 또 투명한 고무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무슨 장갑 낀 손으로 악수하는 것도 아니고 유난도 저런 유난이 없다고 생각했네요. 차는 부드럽게 도로를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경은이는 운전하는 내내 카페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통유리로 되어 있어 저수지가 한눈에 보이고 거기서 파는 케이크가 그렇게 맛있다고요.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간만에 느끼는 여유에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이 차를 사주길 참 잘했다. 이런 날도 오는구나 하는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하지만 그 평화는 저수지에 도착하자마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카페로 가려면 저수지 뚝방길을 조금 걸어야 했습니다. 전날 비가 살짝 내려 길이 군데군데 질척였죠. 저는 풍경을 보며 걷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비틀거렸습니다.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바람에 제 낡은 운동화에 시커먼 진흙이 잔뜩 묻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칠칠치 못하게. 제가 멋쩍게 웃으며 신발을 툭툭 터는데 경은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러니? 나 안 넘어졌다. 넘어진 게 문제예요? 그 신발, 어떡하실 거예요? 그 진흙 묻은 신발로. 경은이는 마치 제 신발에 묻은 것이 진흙이 아니라 무슨 독극물이라도 되는 양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어요. 내 신발에 흙 좀 묻은 것이 뭐 그리 대수라고 저러는 걸까요? 이거야 뭐 나중에 집에 가서 씻으면 그만이다. 집에요? 그럼 차는요? 그 신발로 차에 타시겠다고요?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제정신이라는 말에 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화를 눌러 담았습니다. 아가,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거니? 맨발로라도 타랴? 아, 진짜 짜증나. 경은이는 제 말은 들은 척도 않고 자기가 더 화가 난다는 듯이 머리를 거칠게 쓸어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성큼성큼 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더군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카페에 가고 싶은 마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차 앞에 도착한 경은이는 운전석 문을 열고 타더니 조수석에 앉으려는 저를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그 신발로는 절대 안 돼요. 이 차 바닥 매트, 그냥 고무 아니고 특수 코팅된 고급 소재란 말이에요. 진흙 들어가면 얼룩져서 닦이지도 않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차입니다. 그 차의 바닥 매트가 저라는 사람보다 더 귀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서러움과 분노에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고 물었다. 제 목소리도 조금은 날카로워졌을 겁니다. 그러자 경은이는 한숨을 푹 쉬더니 정말이지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신발 벗어서 트렁크에 넣고 맨발로 타시든가요? 아니면. 경은이는 잠시 말을 끊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경멸이 가득한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니면 그냥 거기 좀 서 계세요. 흙 마를 때까지. 뭐라고? 아, 답답해. 그럼 어떡해요? 제가 이 차를 얼마나 아끼는데. 어머니는 정말 도움이 안 되시네요. 도움이 안 된다는 말. 그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짐이 되기 싫어 평생을 노심초사하며 살았는데 고작 흙 묻은 신발 하나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늙은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가 멍하니 서 있자 경은이는 시동을 걸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잠깐만 여기 계세요. 근처 한 바퀴 쌩하고 돌고 올 테니까 그동안 흙이나 잘 말리고 계시라고요. 부르릉 하는 엔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준 그 하얀 차는 제 아들의 아내이자 제 며느리인 경은이를 태우고 제 앞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쌩하니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차는 금세 까만 점이 되어 시야에서 사라졌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가을 햇살은 따스했고 저수지의 물은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 한가운데에 버려진 것처럼 춥고 황량했습니다. 정말 한 바퀴 돌고 올까? 아니, 오지 않을 것이다. 그 아이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귀찮고 더러운 늙은이를 떼어놓고 갔다는 후련함. 그것이 경은이의 진짜 속마음이었을 겁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픈 줄도 시간이 얼마나 흐르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내가 사준 차가 나를 버리고 갔다는 그 사실 하나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는 제 신발에 묻은 진흙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것을 보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이기심과 위선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준 선물에 대한 모욕을, 내 존재에 대한 무시를 이대로 참고 넘어가지는 않겠다고. 그 저수지 둑방길에서 저는 조용히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태운 하얀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귓가에는 차가 사라지며 남긴 바람소리와 제 거친 숨소리만 맴돌았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태우고 왔던 제 땀과 돈이 서린 저 차가 저를 버리고 갔다는 사실이 좀처럼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나쁜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발치에 묻은 시커먼 진흙과 저수지의 차가운 바람이 이것이 지독한 현실임을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한 바퀴 돌고 온다고 했지.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그 말을 되뇌어 보았습니다. 그래, 어쩌면 내 며느리가 그 정도로 악독한 사람은 아닐지도 모른다. 잠시 화가 나서 그랬을 뿐 금방 돌아와 멋쩍게 웃으며 나를 태워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어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희망은 차갑게 식어갔어요.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 때까지 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버려진 겁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근처 바위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저수지만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한 수면 위로 비치는 붉은 노을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제 처참한 심정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어서 오히려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어요. 아들 동수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경은이랑 계시죠? 전화했더니 안 받아서요. 아들의 목소리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긴 며느리와 함께 나간 늙은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되니 걱정이 될 만도 하죠. 아, 응. 여기 저수지 근처에 잠깐 앉아 있었다. 재밌으세요? 경은이가 어머니 모시고 나간다고 해서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사주신 차, 승차감도 좋고 편하죠? 그 해맑은 질문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편하냐고. 내 아내는 그 편한 차의 가죽 시트가 더러워질까봐 내 어미를 길바닥에 버리고 갔단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실로 아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럼 아주 편하고 좋구나. 새 차라 그런지 잘 나가고. 다행이다. 두 분이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천천히 들어오세요. 저는 오늘 회사 일이 좀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너도 저녁 잘 챙겨 먹어라.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아들은 저렇게 행복해 하는데 저는 지금 이게 무슨 꼴일까요?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지만 이를 악물고 아스팔트 길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큰 길까지 얼마나 걸릴지, 버스는 다니는 곳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어떻게든 집에는 돌아가야 했습니다. 흙길을 벗어나 포장도로에 들어섰지만 인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자취를 감췄고 사위는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었죠.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길을 혼자 걷는 것은 생각보다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쌩쌩 지나가는 차들은 위협적으로 느껴졌고 풀벌레 소리마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땀은 비 오듯 쏟아지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어요. 그때 제 뒤에서 오던 낡은 1톤 트럭 한 대가 속도를 줄이더니 제 옆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노동에 그을린 듯한 얼굴의 남자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디까지 가십니까? 이 시간에 혼자 걸으시면 위험한데. 저는 경계심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씩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저 아래 읍내에서 과일 장사하는데 장 보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방향이 같으면 태워다 드리려고요. 그의 선한 눈빛과 투박한 말투에 저는 경계를 풀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입을 열어 읍내까지만 부탁드린다고 말했어요. 그는 흔쾌히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흙 묻은 제 신발이 신경 쓰여 머뭇거렸지만 그는 괜찮다며 어서 타라고 손짓했습니다. 트럭의 조수석은 삐걱거리고 낡았지만 이상하게도 아늑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게 어디서 오시는 길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바람 쐬러 왔다가 일행을 놓쳤다고 둘러댔네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라디오를 틀어주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구슬픈 트로트 가락이 흘러나왔고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생판남도 이런 친절을 베풉니다. 흙 묻은 신발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고 어두운 길을 걷는 늙은이를 걱정하며 차를 세워주었죠. 그런데 제 며느리는 제가 쌈짓돈을 털어 사준 그 번쩍이는 새 차의 안위가 저보다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 차가 더러워지는 것이 늙은 시어머니가 길바닥에 버려지는 것보다 더 큰 일이었던 거죠. 그 사실을 깨닫자 서러움은 가라앉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따리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읍내에 도착해 트럭에서 내리며 저는 그 기사님께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손을 저으며 어서 들어가시라고만 하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읍내에서 버스를 타고 한참을 더 가서야 익숙한 동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는 며느리 경은이가 다리를 꼬고 앉아 태연하게 드라마를 보고 있더군요. 인기척을 느낀 며느리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어머니, 어디 계시다 이제 오세요? 제가 아까 그 자리로 다시 갔었는데 어머니가 안 계셔서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 뻔뻔한 거짓말에 저는 대꾸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녀석은 슬그머니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알아서 잘 오실 줄 알았어요. 워낙 정정하시니까. 저는 아무 말 없이 신발을 벗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온몸이 땀과 먼지로 젖어 찝찝했고 다리는 감각이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눕기 위해 방을 나서는데 식탁 위에 놓인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경은이의 손때가 묻은 그 하얀 차의 스마트 키였습니다. 번쩍이는 제조사 로고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차 키를 가만히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주었던 선물이다. 그러니 거두는 것 또한 나의 권리다. 그날 밤 저는 길고 긴 악몽 같은 하루를 보냈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했습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였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았어요. 어젯밤의 결심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내내 며느리 경은이는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제가 어제의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자 안심이 되었는지 평소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저 오늘 필라테스 예약돼 있어서 좀 일찍 나가봐야 해요. 점심은 알아서 챙겨 드실 수 있죠? 그래, 걱정 말고 다녀오너라.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제 평온한 모습에 경은이는 완전히 마음을 놓은 듯 화사하게 차려입고 콧노래까지 부르며 집을 나섰습니다. 물론 어제 그 차를 몰고서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한 저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죠. 저는 곧장 아들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맞벌이라 평일 낮은 텅 비어 있었고 그것은 제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서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저는 어디를 찾아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동수는 중요한 서류들을 늘 책상 오른쪽 세 번째 서랍에 넣어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서랍을 열자 아니나 다를까 자동차 관련이라고 적힌 파일 홀더가 바로 보였습니다. 심장이 조금 떨렸지만 저는 애써 침착하게 파일 홀더를 꺼내 열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보험증서, 구매계약서까지 모든 서류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저는 자동차 등록증을 가장 먼저 확인했습니다. 소유주 이름은 정확히 박동수, 제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선물한 것이니 당연한 결과였죠. 만약 며느리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면 일이 조금 복잡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하늘이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네요. 저는 서류들 사이에서 예비 스마트 키도 찾아냈습니다. 경은이가 늘 가지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모양의 하지만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어 새 것처럼 반짝이는 키였습니다. 저는 서류와 예비키를 조심스럽게 제 방으로 가져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끝난 셈이었어요. 하지만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기는 벅찼습니다. 중고차를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제값은 받을 수 있는지, 절차는 복잡하지 않은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에게는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머릿속에 단 한 사람, 제 오랜 친구 영자가 떠올랐습니다. 영자는 저와 함께 시장에서 장사를 했던 친구로 의리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이었죠. 지금은 장사를 접고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 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자니? 어머, 박 여사. 웬일이야, 이 시간에? 영자의 활기찬 목소리에 잠시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잠시 망설이다가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차를 사준 이야기부터 저수지에서 버려진 이야기, 그리고 트럭을 얻어 타고 돌아온 이야기까지요.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수학이 넘어 영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팔아버리려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영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야, 박 여사, 그걸 말이라고 해. 팔긴 뭘 팔아. 당장 그년 머리끄덩이를 잡고 무릎 꿇려 사과를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됐다. 그런다고 내 속이 풀릴 것 같지도 않고 우리 동수 얼굴만 깎아내리는 꼴이다. 아이고, 이 답답한 사람아.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말인데, 영자야.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나 혼자서는 자신이 없구나. 제 단호한 목소리에 영자도 더는 저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영자가 결심한 듯 말하더군요. 알았어. 내가 거기까지 마음먹었으면 내가 도와줘야지. 별 수 있나? 그런 건 아주 싹을 잘라버려야 해. 마침 우리 큰 조카 녀석이 중고차 매매상을 크게 하거든. 내가 당장 전화해 놓을게. 너는 시간만 정해. 역시 영자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제 편이 되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에 바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만난 영자는 제 얼굴을 보더니 혀를 쯧쯧 찼습니다. 꼴이 이게 뭐니? 아주 반쪽이 됐네. 반쪽이 됐어. 영자는 제 손을 꽉 잡고는 조카가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상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매매상은 여러 대의 차들이 번쩍이며 전시된 제게는 낯선 공간이었어요. 사무실로 들어가니 훤칠한 청년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영자의 조카였죠. 어머니, 친구분이세요? 이모한테 얘기 다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그는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아주 깔끔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좋은 값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 손에 더는 그 좋은 차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의 말에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는 차종과 연식을 묻더니 컴퓨터로 무언가를 한참 두드려 보고는 예상 매입가를 알려주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차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주행거리도 짧아서 값이 아주 좋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신차값에서 얼마 빠지지 않는 금액입니다. 저는 잠시 그 금액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이 돈이면 시골의 작은 집 한 채는 살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 자존심의 문제였고 인간에 대한 예의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처리해주게. 제 말에 영자 조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차량 매도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적어주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그리고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이었죠. 인감도장. 그 마지막 관문만 넘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후련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영자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저런 건 아주 뿌리를 뽑아야 다시는 고개를 못 들어. 영자의 말처럼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반격의 시작 말입니다. 계획의 윤곽이 잡히고 나니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단계,
바로 아들 동수의 인감도장을 손에 넣는 것이었죠. 하지만 서두르지는 않았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의심이라도 사게 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완벽한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습니다. 며느리 경은이는 저수지에서의 일을 완전히 잊은 듯 행동했습니다. 제 눈치를 살피는 기색도 사라졌고 다시 예전처럼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죠. 아들 앞에서는 살가운 며느리 노릇을 하다가도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것이 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제가 사준 그 하얀 차를 몰고 나가 밤늦게 들어오곤 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지만 저는 겉으로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때를 기다릴 뿐이었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아들 동수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경은이는 맞장구를 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경은이가 보란 듯이 제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근데 어머닌 운전면허 없으세요? 갑자기 그건 왜 묻니? 아니, 어머니가 사주신 차니까 어머니도 가끔 운전하시면 좋잖아요. 동수 씨만 가르쳐 주지 말고 어머니도 좀 가르쳐 드려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투였습니다. 제가 면허가 있을 리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떠보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아들을 향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주말에 이 차 타고 멀리 바다나 보러 갈까? 어머니도 모시고 가면 좋겠다. 그죠, 어머니? 그 위선적인 모습에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좋지. 바다 보러 간 지도 오래됐구나. 제 순순한 대답에 경은이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저희 둘 사이가 좋아 보여서 기쁘다는 듯 흐뭇하게 웃고 있었죠. 그 순진한 아들의 얼굴을 보니 가슴 한쪽이 아려왔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이 아이를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동수야, 내 어머니, 혹시 내 인감도장 어디에 두었는지 아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동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옆에 있던 경은이도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다름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시골에 사두었던 작은 땅이 있는데 이번에 나라에서 공시지가 조정을 한다고 서류를 하나 내라고 하더구나. 근데 거기에 자식 인감 증명도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말이다. 내가 바쁘니 내가 대신 도장만 찍어서 내려고 그런다. 제법 그럴듯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작은 밭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세금 관련 우편물이 종종 날아오곤 했으니까요. 아들은 제 말을 듣더니 금방 의심을 풀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잠시만요. 동수는 서재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나무 도장이 담긴 작은 함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어머니. 쓰시고 다시 서랍에 넣어두세요. 그래, 고맙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도장함을 건네받아 제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경은이의 의심 어린 시선이 따가웠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 작은 나무 도장이 이제 곧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것을 저만 알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영자 조카에게 연락해 오늘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고 집이 비자마자
저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주민센터에 가서 제 인감증명서를 떼고 아들의 인감증명서는 무인 발급기에서 대리로 발급받았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예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었죠. 모든 서류와 인감도장, 그리고 예비키를 손에 쥐고 약속된 중고차 매매상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장함마저 느껴졌어요. 영자 조카는 저를 보더니 말없이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서류는 다 완벽합니다. 어르신. 이제 위임장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는 제 앞에 차량 매도 위임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상기 차량의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함. 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아들의 인감도장을 꺼내 정해진 자리에 꾹 눌러 찍었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붉은 인형을 보니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차량은 오늘 오후에 바로 저희 직원이 댁으로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며느리는 아마 저녁 늦게 들어올 걸세. 알겠습니다. 차량 인수 후에 바로 약속된 금액을 어르신 통장으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절차는 간단하고 신속했습니다. 저는 매매상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그날 오후 약속된 시간에 맞춰 매매상 직원이 집 앞으로 왔습니다. 저는 주차장에 세워진 그 하얀 차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사준 선물, 제게 기쁨과 자부심을 주었지만 결국에는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겨준 애증의 물건이었죠. 직원은 예비키로 익숙하게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그럼 어르신, 저희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주차장을 빠져나가 도로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제 눈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차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으니 잠시 후 휴대폰이 핑하고 울렸습니다. 은행 앱에서 온 알림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찍힌 여러 개의 0을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차를 판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되찾은 제 자존심의 무게였고 며느리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이제 폭풍이 오기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차를 팔아버린 그날 오후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똑같이 집안일을 하고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신경은 현관문 너머의 소리에 쏠려 있었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끔씩 창밖을 내다보면 늘 그 자리에 있던 하얀 차가 보이지 않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텅 빈 주차 공간이 마치 제 속마음처럼 공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원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저는 태연하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집에 퍼졌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 저 혼자만 거대한 비밀을 감추고 있었죠. 과연 며느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들 동수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게 정해진 뒤였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모든 것이 밝혀지고 이 지긋지긋한 연극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가 조금 넘었을까 도어록 해제되는 소리가 들리고 며느리 경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양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가득 들려 있었죠.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아, 배고파. 오늘 저녁 뭐예요? 경은이는 쇼핑한 물건들을 소파 위에 던져놓고는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식탁을 차렸습니다. 경은이는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아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오늘 차가 왜 이렇게 막히는지. 그리고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한참 돌았잖아요. 근데 이상하다. 우리 차 있던 자리가 비어 있네? 동수 씨가 벌써 왔나? 경은이는 거실 창문으로 주차장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 밥그릇만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제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폭풍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경은이는 별 의심 없이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쇼핑한 옷들에 대해 신나게 떠들고 다음 주말에는 새로 산 옷을 입고 그 차를 몰고 어디에 놀러 가야겠다는 계획까지 늘어놓았죠. 그 뻔뻔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남은 정마저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경은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내 차 키. 경은이는 늘 식탁 위에 던져두던 자기 차 키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 차 키 못 보셨어요? 글쎄, 내가 어디 잘 뒀겠지. 저는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했습니다. 경은이는 소파와 식탁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는 점점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죠.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 뒀는데. 아, 미치겠네. 혹시 흘렸나? 경은이는 자기가 들고 온 쇼핑백까지 탈탈 털어가며 키를 찾았지만 있을 리가 없었죠. 이제 그 차에 맞는 키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한참을 부산을 떨던 경은이는 갑자기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아 하고 소리치더니 현관으로 달려가 자기 신발 속에 손을 넣어보고 외투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불안해진 경은이는 결국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차에 두고 내렸나? 아, 정신 좀 봐. 경은이는 서둘러 슬리퍼를 신고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저는 하던 설거지를 멈추고 거실 창가에 서서 그런 며느리의 뒷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될 겁니다. 차 키가 문제가 아니라 차 자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요.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아파트 건물이 떠나가라 찢어지는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아, 내 차, 내 차 하는 소리와 함께 경은이가 헝클어진 머리로 다시 아파트 입구로 뛰어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었는지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쿵쾅거리는 발소리가 집안까지 들려왔습니다. 벌컥 문이 열리고 경은이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차가 없어졌어요. 우리 차가 없어졌다고요. 저는 최대한 놀란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어디 다른 곳에 주차한 거 아니니? 아니에요. 분명히 늘 세우던 그 자리에 세웠는데 없어졌어요. 도둑 맞았나 봐요. 경은이는 거의 실신할 듯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기력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냉소를 보내며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며느리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쩐다니. 우선 진정하고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지. 제 말에 경은이는 허겁지겁 휴대폰을 들어 112를 눌렀습니다. 엉엉 울며 횡설수설 차를 도둑 맞았다고 신고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저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젊은 경찰 2명이 집으로 들어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경은이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제가 사준 비싼 새 차를 도둑 맞았다며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굴었죠. 경찰이 제게도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오늘 오후에 특이한 점을 못 보셨습니까? 나는 늙은이라 귀도 어둡고 눈도 침침해서요. 집안에만 있었더니 누가 왔는지 갔는지 잘 모릅니다. 며느리가 저녁에 들어올 때까지는 그 차가 주차장에 있었던 것 같은데 가물가물하네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모른다고만 답했습니다. 제 태연한 모습에 경찰도 며느리도 저를 의심하지는 않는 듯 했습니다. 경찰이 주차장 CCTV를 확인하러 내려간 사이 현관문이 다시 열리고 아들 동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경찰은 왜 와 있고 경은 씨는 왜 울고 있어요? 동수는 집안의 풍경에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경은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동수에게 달려가 매달렸습니다. 여보, 어떡해. 우리 차 어머니가 사주신 우리 차 도둑 맞았어. 아들은 충격받은 얼굴로 저와 경은이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들의 눈을 마주 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모든 배우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히스테릭하게 울부짖는 며느리와 충격과 혼란에 빠진 아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조용한 관찰자인 나. 이제 이 길고 지루한 연극의 마지막 장을 넘길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 때를 기다렸습니다. 폭풍이 마침내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아들 동수는 충격으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울부짖는 아내와 태산처럼 미동도 없는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죠. 젊은 경찰들은 이런 황당한 사건 앞에서 난감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참을 끙끙대며 상황을 정리하던 경찰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박동수 씨, 일단 저희가 주차장 CCTV를 확인해 봤는데요. 도난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도난이 아니면요? 동수가 되물었습니다. 며느리 경은이도 울음을 잠시 멈추고 경찰을 쳐다봤어요. 오늘 오후 2시경에 정식 중고차 매매상 직원이 와서 차를 가져가는 것이 찍혔습니다. 강제적인 모습은 전혀 없었고 정상적인 거래 절차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의 말에 집안의 공기는 더욱 미묘해졌습니다. 경은이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고 동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매매상 직원이요? 저희는 차를 판 적이 없는데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합니다. 아들의 말에 경은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었습니다. 그렇죠. 누가 우리 허락도 없이 차를 팔아요. 그 매매상 사기꾼 아니에요?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제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의아함이 아닌 아주 희미한 의심의 빛이 섞여 있었죠. 저는 이 혼란을 끝낼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길고 긴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시던 물컵을 조용히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작은 소리가 집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듯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완벽하게 고정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제 평생에서 가장 차분하고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차 내가 팔았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까지 몇 초의 시간이 걸린 듯 보였어요.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며느리 경은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노망 나셨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경은이는 거의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들듯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저 경은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침묵이 그 어떤 웅변보다 더 강력한 긍정이라는 것을 그 아이도 깨달았을 겁니다. 아들 동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사실입니까? 어머니가 정말 경은이 차를 파셨다는 게. 그래, 내가 팔았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 경은이의 앞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경은이 차가 아니지. 그 차는 내가 사준 차다. 그리고 내가 준 선물이니 거두는 것 또한 나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다. 무슨 권리요? 어머니가 사주셨으면 이제 우리 거죠. 그걸 마음대로 팔아버리는 게 무슨 권리예요. 경은이는 억울하다는 듯이 악을 썼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희미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권리? 내가 나한테 권리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던가? 며칠 전 그날 저수지에서 있었던 일을 벌써 잊었니? 저수지라는 단어에 경은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내가 내게 선물을 준 것은 내 아들 내외가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서였다. 너를 길바닥에 내다 버리라고 사준 것이 아니란 말이다. 너는 내가 사준 그 차의 가죽 매트가 그 차를 사준 늙은 시어미의 인격보다 더 소중했더구나.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히는 듯 경은이의 안색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죠. 아니에요, 여보. 그게 아니라고요. 어머니가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냥 잠깐 농담한 거였어요. 경은이는 다급하게 아들에게 매달리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과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경찰들을 향해 그날의 진실을 남김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농담이라고? 내 낡은 신발에 흙이 묻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정신이냐며 소리를 지르던 것이 농담이었더냐? 신발을 벗고 타든 흙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라던 것이 농담이었어? 어머니는 정말 도움이 안 된다며 나를 벌레 보듯 쳐다보던 그 눈빛도 농담이었고, 저는 그날 경은이가 했던 말과 행동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모두 읊었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한 바퀴 돌고 올 테니 흙이나 말리고 계시라며 나를 그 외딴 저수지에 버려두고 갔지. 해가 지고 사방이 어두워질 때까지 너는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수킬로미터를 걸어 인가로 나오고 생판 남의 트럭을 얻어 타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너는 소파에 편히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지. 이 모든 것이 내 말대로 그저 농담이었을까? 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경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저를 노려볼 뿐이었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아들은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인 얼굴로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게 정말 사실이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경찰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젊은 양반들, 소란 피워서 미안하게 됐소. 보시다시피 이건 도난 사건이 아니라 못나고 꼬여버린 집안의 가슴 아픈 사연일 뿐이요. 그러니 이만 돌아가서 더 중요한 민생 사건에 힘써 주시게. 제 말에 젊은 경찰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동수에게 가족끼리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이제 집안에는 오롯이 우리 세 사람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진 진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경찰들이 돌아가자 집안을 억누르던 마지막 이성의 끈마저 끊어진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고 궁지에 몰린 경은이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를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가식의 가면이 벗겨지자 그 자리에는
추악한 탐욕과 분노만이 남아 있었죠. 그래요. 다 맞아요. 그래서 뭐요? 늙은이가 칠칠치 못하게 흙이나 묻히고 다니니까 그렇죠. 그 차가 어떤 차인데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했는데. 경은이는 이성을 잃고 제게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아들 동수가 경악하며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경은 씨,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제정신? 제정신이 아닌 건 당신 어머니지. 우리 차를 말도 없이 팔아버린 게 정상이야? 당신은 지금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시작된 일인지 몰라. 경은이는 동수의 손을 뿌리치고는 이제 목표를 저에게서 돈으로 바꾸었습니다. 됐고, 그래서 그 차 판 돈 어디다 뒀어요? 그거 우리 돈이잖아요. 당장 내놔요. 그녀의 눈은 돈에 대한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 두었던 통장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통장을 들고 나오자 경은이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마치 사냥개처럼 제게 달려들어 통장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피해 식탁 위에 통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돈은 여기 있다. 경은이가 통장을 펼쳐보고는 액수를 확인하고는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게 소리쳤습니다. 이 돈 당장 은행 가서 우리 계좌로 옮겨요. 이건 우리 돈이라고요. 아니,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돈은 너희 돈이 아니다. 정확히는 더 이상 너의 돈이 아니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동수와 경은이를 차례로 쳐다보며 제가 내린 마지막 결정을 선포했습니다. 그 결정은 지난 며칠간 며느리의 위선을 지켜보며 내린 가장 차갑고 이성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이 돈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선물이었다. 하지만 너희는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지. 특히 너 경은이는 말이다. 선물에 깃든 마음은 짓밟고 그 물질적 가치만을 탐하는 너에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제 말에 경은이가 할 말을 잃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돈을 정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돈에 묻은 너의 탐욕과 불효를 씻어내고 내 아들 동수가 다시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쓰기로 말이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수야, 너희 얼마 전에 무리한 주식 투자로 큰 빚을 졌다고 들었다. 맞니? 아들은 제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것은 긍정의 의미였죠. 경은이가 옆에서 화들짝 놀라며 동수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그들의 비밀까지 알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모양입니다. 이 돈으로 먼저 그 빚부터 깨끗하게 청산하겠다. 내 아들이 더는 빚쟁이로 살게 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그리고 남는 돈은. 저는 잠시 말을 끊고 경은이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남는 돈은 불우한 이웃을 위해 전액 기부할 생각이다. 너처럼 오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이는 것이 이 돈의 가치를 되찾는 유일한 길일 테니. 제 선언이 끝나자 경은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빚을 갚는다는 말에 잠시 혹하는가 싶더니 남은 돈을 전액 기부한다는 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죠.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돈이 자신의 손에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말도 안 돼. 그 돈은 내 거예요. 내 차값이라고요. 당신이 뭔데 마음대로 기부를 해요. 경은이는 거의 발작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수가 그녀를 강하게 막아섰습니다. 그만해. 이제 정말 그만하라고. 비켜.
당신은 저 노망난 엄마 편이야? 지금 이게 다 누구 덕에 이렇게 된 건데. 자신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자 경은이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눈물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동수에게 소리쳤습니다. 좋아. 박동수, 당신 잘 들어. 오늘 여기서 선택해. 이 집에서 저 미친 늙은이랑 살 건지 아니면 나랑 나갈 건지. 그것은 협박이자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동수는 괴로운 얼굴로 저와 경은이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온전히 아들의 몫이었으니까요. 아들이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경은이는 경멸의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 대답할 필요도 없겠네. 평생 당신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살아. 나는 더 이상 당신 같은 마마보이랑은 못 살아. 경은이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자신의 옷가지와 가방들을 닥치는 대로 여행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실로 나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두고 봐. 내가 이대로 끝낼 것 같아? 당신들 전부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쾅! 문이 부서져라 닫히는 소리와 함께 경은이는 폭풍처럼 집을 떠났습니다. 집안에는 경은이가 남기고 간 욕설의 잔향과 깨진 접시처럼 산산조각난 우리 가족의 관계, 그리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며느리 경은이가 폭풍처럼 집을 쓸고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고 아들 동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현관문이 닫힌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죠. 방금 전까지 벌어졌던 일들이 마치 한편의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넓은 어깨가 그렇게 작고 초라해 보였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동수가 천천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입니까? 경은이가 정말 어머니를 그 저수지에 혼자 두고 왔다는 게 사실이에요? 아들은 여전히 믿고 싶지 않은 듯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그토록 잔인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겠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불필요했습니다. 제 눈빛과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동수는 괴로운 듯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그는 거실을 몇 바퀴나 서성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제 이야기와 경은이의 변명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한쪽은 자신의 어머니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아니, 누구의 말을 믿고 싶은지조차 혼란스러운 상태였죠. 저는 그저 아들이 스스로 진실을 마주할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강요나 재촉은 오히려 아들에게 더 큰 상처만 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고뇌하던 동수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자신의 차키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확인할 게 있습니다. 동수는 잠옷바람으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마도 자신의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확인하려는 것이겠죠.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제3자의 객관적인 시선, 기계가 기록한 냉정한 진실이야말로 아들의 혼란을 끝내줄 유일한 방법일 테니까요.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10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블랙박스에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면, 영상이 지워졌거나 화질이 좋지 않아 알아볼 수 없다면,
그러면 아들은 영원히 의심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저와 며느리 사이에서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죠. 그렇게 초조한 시간이 흐른 뒤 동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블랙박스에서 빼낸 작은 메모리 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들어올 때보다 더욱 굳어 있었고 무언가 결심한 듯 비장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동수는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저는 차마 그 뒤를 따라 들어가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서재 안에서는 마우스 클릭 소리와 함께 간간히 아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진실이 밝혀지게 해달라고. 내 아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고요. 얼마나 지났을까 서재 안에서 흐윽하는 무언가 터져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조용히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본 채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낯익은 시골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한 구석에 해가 저문 어두운 길가를 위태롭게 걷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상 속의 저는 누가 봐도 지치고 겁에 질린 힘없는 늙은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영상 속으로 낡은 트럭 한 대가 들어오더니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제가 그 트럭에 힘겹게 오르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들은 야근 때문에 늦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일이 일찍 끝나 저수지 근처 단골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 시간이 제가 트럭을 얻어 타고 읍내로 향하던 시간과 기적처럼 겹쳤던 거죠. 어머니, 아들은 저를 발견하고는 노트북을 급히 덮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봐서는 안 될 것을 본 사람처럼 죄경은 사람처럼 허둥댔습니다. 제가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그리고는 의자에서 스르르 주저앉듯 내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천하의 불효자식입니다. 아들은 제 다리를 붙잡고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수모를 당하시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행복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머니 속이 이렇게 새까맣게 타들어 가는 줄도 모르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저는 무릎 꿇고 우는 아들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마음도 미어졌습니다. 아들의 눈물은 제게 비수처럼 아프게 박혔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아들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골마 터진 상처는 속의 고름을 모두 짜내야만 비로소 아물기 시작하는 법이니까요. 저는 조용히 허리를 숙여 아들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넓었던 아들의 등이 그날따라 유난히 가늘고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제 품에 안겨 한참을 더 울었습니다. 그것은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자 지독한 현실을 깨달은 자애각성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모자는 부서진 실내의 파편들 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밤이 마침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의 눈물과 함께 우리 집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도 상당 부분 씻겨나간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수는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마주했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듯 고요하고 차분해 보였죠. 아침 식사를 하는 내내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굳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며느리 경은이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신의 부모에게 달려가 온갖 거짓말로 자신의 행동을 포장하고 다음 대책을 논의하고 있겠지요. 아들은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듯 보였어요. 저는 아들을 재촉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아들의 곁을 지키며 따뜻한 밥을 차려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까 아들이 저를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의 앞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은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말없이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들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어머니, 저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경은 씨의 허영심과 이기적인 모습들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노력하면 변할 거라고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미련하게 버텨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요. 아들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께서 그런 끔찍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제 잘못된 선택의 고리를 이제는 제 손으로 끊어내야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슬픔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향한 굳은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고생했다, 내 아들. 이제라도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은행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차를 판 돈이 들어있는 제 통장에서 자신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동안 아들은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빚을 모두 청산하고도 통장에는 상당한 액수의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 통장을 아들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종잣돈이다. 이걸로 다시 시작하거라. 그러자 아들이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 돈입니다.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어미의 말이 말 같지 않으냐? 이건 내가 내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자 투자다. 대신 조건이 있다. 다시는 사람 보는 눈을 흐리지 마라. 그리고 내 자신을 속이지도 마라. 내가 행복해야 이 어미도 행복한 것이다. 알겠느냐?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결국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정리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죠. 그날 저녁 예상했던 대로 사돈 내외가 며느리 경은이를 데리고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안사돈은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부인,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애들 사이에 다툼 좀 있었다고 말도 없이 차를 팔아버리고 애를 내쫓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안사돈의 옆에 선 경은이는 고개를 빳빳이 든 채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반면 바깥사돈은 안절부절 못하며 아내와 저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죠. 아들 동수가 그들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만하십시오. 이건 저희 부부의 일입니다. 뭐,
부부의 일? 자네는 지금 제정신인가? 이 모든 게 자네 어머니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때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앉아서 이야기하시지요. 제 차분한 목소리에 안사돈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기세등등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차가운 물을 한 잔씩 놓아주었습니다. 사부인께서는 따님이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오셨습니까? 알다마다요. 우리 경은이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늙은 어른이 좀 너그럽게 품어주실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애를 잡습니까? 안사돈의 적반하장에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품어주는 것과 인격적인 모독을 참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따님은 저를 가족으로, 시어머니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부리는 하인이나 귀찮은 짐 정도로 여겼지요. 저는 저수지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이번에는 사돈 내외 앞에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바깥사돈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안사돈의 기세도 한풀 꺾이는 듯 했습니다. 경은이가 옆에서 아니에요, 아빠. 엄마, 저 사람 말이 다 거짓말이야. 라며 소리쳤지만 이미 분위기는 제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혼 합의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저희는 이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사돈께서도 따님을 데리고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안사돈이 서류를 보더니 이번에는 태도를 바꿔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경은이 잘 타일러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한번 신뢰가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그 틈이 영원히 남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틈은 결국 모두를 다치게 할 뿐이지요.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대화의 끝을 의미했죠. 아들 동수도 제 옆에 와서 굳건히 섰습니다. 저희 모자의 단호한 모습에 사돈 내외도 더 이상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안사돈은 분하다는 듯 저를 한번 흘겨보고는 경은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자가. 이런 집구석에 더는 미련 없다. 그들이 떠나고 집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길고 길었던 태풍이 마침내 완전히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부서진 것들을 치우고 새로운 집을 짓는 일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경은이와 아들 동수는 법적으로도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시끄럽고 불편했던 집은 이제 저와 아들 둘만이 사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로 바뀌었죠. 아들은 제가 준 종잣돈으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짠하면서도 대견스러웠습니다. 예전처럼 아내 눈치를 보며 주눅 들어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어른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우리는 저녁마다 식탁에 마주 앉아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음 지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자동차 카탈로그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 차례입니다. 나더러 이 나이에 무슨 차냐? 아니에요.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어머니 자신을 위해 사셔야죠. 친구분들이랑 좋은 데도 놀러 가시고 장 보러 가실 때도 편하게 다니세요. 제가 첫 월급 타면 꼭 사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어머니 돈으로 먼저 사세요. 아들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저는 생애 첫 차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싸고 번쩍이는 외제차는 아니었지만
제 몸에 꼭 맞는 작고 야무진 국산 경차였죠.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어찌나 가슴이 뛰고 설레던지 마치 20살 처녀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제 새 차를 몰고 가장 먼저 친구 영자를 찾아갔습니다. 영자는 제 차를 보더니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고, 박 여사, 꼴 좋다.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네. 그 몹쓸 년한테 복수도 시원하게 하고 아들도 바로 세우고 내 차까지 생겼으니 이게 진짜 인생 역전이지. 우리는 함께 차를 타고 예쁜 카페에 가서 실컷 수다를 떨었습니다. 영자는 그동안 전해 들은 전 며느리의 소식을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년 말이야, 이혼하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고 명품 사느라 카드빚만 잔뜩 졌나 봐. 결국 친정에서도 쫓겨나다시피 해서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더라. 부모한테도 아주 손절당했대. 자업자득이지, 쯧쯧.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고소하거나 통쾌하지도 그렇다고 안타깝지도 않았어요. 그저 사람은 결국 자기 그릇대로 사는 법이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맑게 갠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는 문득 그 저수지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장소에 말이죠. 저는 제 작은 차를 몰아 익숙한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몇 달 전 어둡고 무서운 길을 눈물 흘리며 걸었던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 제 옆에는 저를 지켜주는 튼튼한 차가 있었고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으니까요. 저수지는 그날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예전에 며느리가 차를 세웠던 바로 그 자리에 제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차에서 내려 둑방길을 걸었습니다. 제 발에 흙이 묻었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더러워지면 씻으면 그만이고 낡으면 바꾸면 그만인 것을요. 세상의 그 어떤 물건도 사람의 존엄성보다 귀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저는 제가 버려졌던 바로 그 자리에 서서 햇살에 반짝이는 수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의 서러움과 분노가 떠올랐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만약 그날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을 며느리의 위선과 기만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들 또한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겠죠. 어쩌면 그날의 사건은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우리 가족에게 내려진 마지막 기회이자 아픈 처방전이었던 셈입니다. 저는 제 손에 들린 작고 소박한 차 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는 단순히 고가의 외제차 한 대를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인생을 짓누르던 빚을 팔았고 제 자존심을 짓밟던 모욕을 팔았으며 우리 가족의 미래를 좀먹던 불행을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위한 자유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저수지 위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마치 모든 것을 잘 해냈다고 저를 칭찬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진정한 사이다는 복수 그 자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뒤에 찾아오는 이 고요한 평화라는 것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